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 1호 영입 인재로 모신 분입니다. 22대 국회에서 부산 진구갑에서 당선됐고 최근 조직 부총장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교육 전문가에서 정치인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을 모시고 정치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초등학교 이제 교사 출신이시고 또 한국교총의 회장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네. 국민의힘 인재 영입 1호로 정계에 이제 입문해서 부산 진구갑에서 당선이 이제 되셨습니다. 예. 국회의원 임기 이제 한 5달 정도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이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이제 소회가 궁금하고 예. 특히 이제 국민의힘 영입 인재 1호 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교총 회장 하기 전에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선생님을 26년간 하다가 네, 이제 그 우리나라 최대 교원단체가 한국교총이지 않습니까? 네, 그 한국교총 이제 회장으로 직선으로 이제 당선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권 보호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교원의 처우 개선 이런 네. 걸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일하다가 국민의힘에서 좀 영입을 하더라고요. 그 이제 그 영입하는 그 과정을 좀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교육 전문가가 국회에 좀 필요하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지역구를 또 제안한 이유는 보통 이제 직능단체들이 비례대표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역구로 이제 제안한 배경을 들어보니까 국민의힘에 좀 새로운 정치인으로도 좀 성장해 달라. 두 가지를 같이 요구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영입이 되는 과정이 있었고 한동훈 대표께서 이제 위원장으로 계실 때 그 비대위원장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셨죠. 겸임하면서 1호로 결재한 사람이 바로 네. 저였습니다. 예, 예. 그렇게 운명적으로 만났습니다. 그전에는 1호 사적으로 아는 관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 네, 저희는 이제 1호라는 의미 상당히 좀 의미 부여를 이제 하거든요. 예. 의원님을 1호로 꼽은 그 이유, 예. 그 심정도 좀 궁금하기도 한데, 예. 그 민주당의 백승하 의원도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신데 정계 입문을 제의를 받으셨을 때 좀 어떠셨을지, 그리고 이제 그 흔쾌히 또 수락을 하셨습니다. 제의 받았을 때는 조금 이제 제의를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교총회장직에 네. 충실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찌 보면 또 실제로 현실이 되니까 많이 놀랬고요. 근데 더 이제 좀 놀랬던 것은 아무래도 지역구 출마를 권유하니까 네. 백성화 의원 같은 경우도 비례대표로 지금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선거전을 또 치러야 되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해야 되는 사람이 되지 네. 않습니까? 경험이 없으셨는데. 그렇죠. 이제 교총회장 선거는 해봤지만 네네. 또 국회의원 선거를 처음 해봤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서 좀 쉽지 않았고 또 그 지역구를 가니까 그 상대 후보께서 또 부산 진구청장 출신이신 분이 미리 또 그 구청장 출신. 예, 자리를 네네. 좀 잡고 네. 이렇게 인지도를 올려놨더라고요. 저희 방송에서 출연하셨었습니다. 그러셨습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오신 분들이 이게 영입 이제 1호로 온 부분은 상당히 이제 좋은데 이게 인지도가 좀 낮고 또 너무 새로 와서 50일 만에 총선 50일 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네. 언제 빨리 이렇게 인식을 시킬 건가에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좀 확실한 효과가 있었던 것은 한동훈 영입 인재 1호라는 부분 그리고 상징성. 교육 전문가 네. 그리고 교육 이제 부산 출생 부산에서 53년간 태어나서 살았던 그 인생의 과정들이 네네. 우리 부산 친구가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 정치 현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만찬 회동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그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청을 했지만 대통령실 사실상 거부를 하면서 이게 양측의 갈등이 좀 재점화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이런 상황 좀 어떻게 봐야 할지 궁금하고요. 오늘 네. 또 만찬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시는지 들어볼까요? 일단 좀 안타깝고요. 네. 또 아쉽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의 의원인 동시에 또 이제 조직부총장이란 당직도 있지만 네. 또 한 명의 국민으로서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 그 대통령님과 한동훈 대표 간의 어떤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사실들이 많이 좀 이제 알려지고 네. 또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인식을 하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님과의 소통이 필요하고 또 요즘 문제들이 많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의협가하고 문제, 의대 정원 문제 같은 이 부분들은 국민들이 너무나 큰 지금 이제 걱정을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런 부분을 풀기 위해서는 네. 대통령님과 여당 대표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아무래도 여당 대표는 대통령께 이렇게 독대를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여당 대표가 민심을 과감하게 전하고
또 현안에 대해 대통령과 그 가감없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또 여당과 정부가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이 초점이 좀 달라졌어요. 뭐 이제 누가 흘렸느냐, 네. 예, 뭐 독대를 하는 과정에서 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누가 뭐 언론이 먼저 흘렸느냐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그런 부분은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네. 두 분이 만나서 진정성 있게 우리 국가의 문제를 현안을 이렇게 다루고 또 해결점을 같이 찾고 또 두 분이 그렇게 이제 개인적인 관계가 어떤지는 네. 떠나서 네. 정부와 여당을 대표하는 분으로서 함께 가기를 원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저는 아쉽다. 그래서 독대가 좀 성사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또 뭐 길은 다음에 또 이제 협의를 할 수 있다 하니까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그동안 독대 요청은 지속적으로 있었던 걸로 이제 알려지고 있고 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뭐 보도가 됐다고 독대가 좀 안 되는 거에 대한 좀 서운함도 피력을 했습니다. 아무튼 뭐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이제 또 대표를 포함해서 만나서 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갔으면 하는 게 이제 국민들의 마음인 것 같고요. 오늘 그 민주당은 내년에 시행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여부를 놓고 이제 공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앞서 이제 토론 참여자인 민주당의 이강일 의원이 이제 주식 투자자들에게 이 자리를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토론회가 역할극이다라는 이제 표현을 써서 또 이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오늘 그 민주당 금투자 토론회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결국 좀 어떤 방향으로 이 금투세가 이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같이 들어볼까요? 먼저 오늘 이 토론회 보셨습니까? 예, 제가 오늘 그 국회 일정들이 많아서 직접 보지는 못했고 네. 그 내용들을 이제 다 확인을 했습니다. 네. 기사로 다 확인을 했는데 먼저 이제 이강일 그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사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만큼 잘못된 것이죠. 예. 정말 이런 뭐 역할극이라 한다면은 국민을 속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뭐 표현이 나온다는 것부터가 상당히 이거는 문제가 크고요. 국민들께 실망을 드렸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사과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이게 아쉬운 부분이 민주당에서 유예팀과 시행팀으로 나눠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 이제 저희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것은 폐지거든요. 네. 한동훈 대표께서는 금투세 폐지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많은 국민들의 여론이 금투세 폐지에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폐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예를 할 거냐 시행할 거냐 그 두 개를 가지고 오늘 토론했단 말이죠. 팀을 네. 두 개로 나눠가지고. 네. 그럼 결국은 폐지는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당에서 이렇게 진정성 있게 금투세 폐지를 오래전부터 우리 대표께서 제안했고 네. 이걸 공개 토론까지 하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유예 시행과 함께 폐지에 대한 부분도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오늘 이 금투세 토론이 진정성을 좀 제대로 느낄 수가 없는 상황이라 보고요. 또 우리 국민들께서 또 지금 그 해당자들이 1,400만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 1,400만의 그 국민들이 바라볼 때 그 이렇게 폐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토론에서 폐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루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저는 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아쉽고 민주당에서 좀 전향적으로 좀 접근하고 좀 그 관점으로 금투세 폐지 부분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지론을 담지 않았던 그 토론회에 대해서 이제 좀 유감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네, 그리고 한편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의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민주당이 대응에 나섰는데요. 검사의 법 왜곡죄를 처벌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나섰고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해서 탄핵 청문회 그 일정도 잡았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게 이재명 방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 말이 좀 일리가 있다 보죠. 근데 저는 이게 좀 상식적으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또 교육자 출신이다 보니까 네. 정치가 아무리 진영 논리가 있고 아무리 우리 그 편이라는 게 있지만 우리 사회는 상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법 체계,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 체계는 존중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이 판결은 법원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심, 네. 2심, 3심. 네. 왜 3심 제도를 둡니까? 그만큼 우리 이 법의 판결을 신중하게 하고, 그죠? 거기에 대한 잘못된 판결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 위반했고 검찰이 그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검찰이 그냥 보복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양형 기준 안에서 좀 강하게 나왔다는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징역 2년이 나왔는데 지금 사법리스크가 시작된 거예요. 네. 다음 달에는 위정교사에 대한 검찰 구형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엄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특히 이게 판사가 지난번에 위정교사 혐의는 좀 소명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더 긴장감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7개 사건에서 11개 혐의를 받고 있고요.
4개의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재판 결과들이 나오는 첫 구형이 나온 거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이 나온 거죠. 네. 그럼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굉장히 지금 긴장을 하고 있고 이 대응을 이제 해야 되는데 강하게 대응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방법이 뭡니까?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를 탄핵을 하고 그리고 검사의 뭡니까 아까 법 왜곡죄라는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검사가 무리한 기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민주당이 바라볼 때 무리한 기소를 하면 무리한 기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 기준이 뭐죠? 검사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느냐 기소유예를 하느냐는 검사의 권한입니다. 그 권한의 기준으로 어떤 잣대를 댈 수가 있나요? 그게 검사의 권한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을 틀어막고 못하게 하고 협박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럼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국회가 이런 식으로 개입해가지고 검사의 그런 어떤 그 조사와 기소 이런 부분을 간섭하고 침해하고 이래버리면 이 법 체계가 바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법무부가 이제 그 법 왜곡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취했는데 거기 이제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신다는 예, 입장이시고 예. 법 왜곡죄가 나온 시점이 오비 일학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충분히 판단을 그렇게 하신다는 연결이 거죠.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 전공자시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이제 발의하신 법안도 이제 좀 살펴볼게요. 지난달 이제 수능 출제자와 사교육 업체 간 불법 영리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이제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예, 발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능 출제 문제 그 이 내용을 갖고 돈을 주고 받은 돈이 오고 간 그런 이제 정황이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예. 이 법안에는 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그래 사실 저도 이제 제 자녀가 이제 수능이나 이런 학종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대학을 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학부모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능이 한 번으로 우리 인생이 사실 결정되는 그죠? 우리 학생들의 그 인생이 사실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수능 영어 평가를 듣기 평가를 할 때는 비행기도 안 뜨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제일 공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수능 출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출제위원들이 이권이 개입돼 있었다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능을 출제한다는 그런 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본인의 나중에 이제 문제 은행 같은 걸 만들 때 네. 그거를 이제 제공을 한다든지 또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쪽으로 문항을 또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 송치된 사람이 46명이 지금 네. 해당되어 있습니다. 제법 많죠. 그러면 수능의 출제가 이렇게 지금 공정하지 못하다 돼버리면 학생들이 인생을 걸고 시험을 치는 그 현장에서 그 수능에 대한 공정성이나 어떤 신뢰를 가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이제 발의를 했고요. 결국은 네. 이건 취지는 수능 시험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그 출제하신 분들도 교원이기 때문에 제 동료이겠죠. 네. 그렇지만 동료들의 그런 어떤 그 수능 출제에 대해서 또 이런 법으로서 이렇게 강제하는 부분들이 좀 마음이 편치는 않지만 네. 정말 이런 일이 한 건이라도 생겨서는 안 된다. 왜 생기면 그 곳으로 피해를 받는 학생을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인생을. 그래서 그 벌칙도 좀 강하게 네. 좀 제시를 했습니다. 네.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되겠다. 모든 국민이 관심 가지고 있는 수능만큼은 공정해야 된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능 출제자들은 이런 어떤 자기의 출제 이력이나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영리행위나 또는 그런 불법적인 일 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출제자는 3년 동안 사교육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것도 들어 있습니다. 금지하는 법안도 있는 거죠. 들어가 네. 있습니다.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네네. 네, 교육자 출신 위원님들 그리고 교육 전문가 출신 위원님들 나오시면은 저희가 꼭 여쭤보는 게 이제 예. 교권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예. 최근에 그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조 교사 순직 사건이 발생을 한 지가 이제 1년이 예. 지났는데요. 예. 현재 그 교권 상황은 좀 어떤지 여쭙고 싶고요. 예. 추락한 이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그 서희조 사건이 7월 19일인가 그때 이제 있었으니까 7월 18일인가 이제 1년이 지났고 네. 그때 1주년 또 추모제도 저는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정치인들도 많이 왔었는데 근데 학교 현장의 반응을 좀 물어보면 한국교총이 이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한 10,000명 정도의 선생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니까 네. 이 교권 침해가 좀 여전하다. 즉 그리고 교권 5법의 통과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겠다는 비율이
거의 한 68%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말은 3분 중에 2분은 네. 교권호법이 통과됐지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교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악성 네.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는 반응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그 원인을 찾아보면 법으로 제정하에서 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권호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무분별한 아동 학대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교권호법이 무분별한 아동 학대를 막아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는 지금 현장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 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바로 직위 해제가 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뭐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완화시키고 교원을 좀 보호해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네. 그래서 학부모들에게는 전혀 이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내가 선생님들을 무고하게 이렇게 뭐 협박하거나 고소하고 하는 것에서 해서 안 된다는 그런 경각심이 아직 별로 없어요. 네네. 그래서 선생님들은 여전히 교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고 또 이 법이 통과됐지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에 부딪혀 있어서 지금 교육부든지 정부는 또 새로운 좀 더 강화된 그런 교권 강화된 부분들을 좀 검토해야 될 때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권보호 법안을 이제 1호 법안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예, 이게 이제 맞습니다. 바로 교권보호 법안으로 예.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냥 교권호법으로 완성되지 못한 것을 네. 이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더 완전하게 갖추겠다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또 한간에는 학생 인권 조례와 좀 서로 상충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오해 소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하지만 학생 인권은 인권대로 존중을 받으면서 교권도 보호하자. 이게 이제 취지인 거죠.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 스스로를 교육의 장기 플랜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동시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에서 이제 조직 부총장으로 이제 국민의힘의 당의 여러 가지 이제 조직의 상황을 위해서 이제 중책을 맡고 계신데요. 네. 22대 국회에서 교육 전문가이자 또 정치인으로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다음 달 바로 이제 10월 7일부터 이제 국감이 시작됩니다. 예. 국감 준비는 많이 하셨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 어떤 보좌진들도 되게 바쁘고요. 교육 쪽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교육청을 또 많이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정책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교육을 총괄하는 곳은 교육청입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 교육청이나 이런 교육청들에 대한 국감도 꼼꼼히 준비해서 교육부 대한민국 교육정책을 입안한 교육부의 그 입안 그 부분들이 현장에 잘 적용되는지는 이 교육청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처음에 질문하셨던 그 교육의 장기 플랜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하셨는데 네. 실제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우리 교육이 그 이제 킬러 문항을 없애야 한다, 안 없애야 한다 이런 뭐 어떤 단편적인 그런 부분들로 지금 접근해서 되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고요. 네. 우리가 지금 저는 수능을 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학력고사 세대를 학력고사. 지나다가 네. 아마 3, 4년 후인가 수능이 시행됐는데 벌써 이미 30년이 되었습니다. 30년 전에 수능 체계를 지금 크게 변화가 왔거든요. 그 체계가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또 수능이라는 교육이 창의성 교육하고는 사실 관계없다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고르기식 시험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력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아무리 학생의 끼를 살려주고 진로를 배려해주고 그다음에 그 학생들에게 그 맞춤형 교육을 하더라도 결국 이 학생들은 고등학교 가서 수능이란 체계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능을 통과하지 못하면 앞에서 했던 그런 것들이 다 별 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는 체계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교육에 변화가 없다. 음. 그러면 이 부분을 이 사전 예고제 같은 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부는 장관이든 실장이든 국장 같은 분들이 보통 2년, 3년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국가교육위원회가 이제 있기 때문에 장기 플랜을 잡고 있지만 국가교육위원회도 지금 생긴 지가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2년이 돼 가는데 2년 정도 됐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체계를 갖춰가는 과정이고 좀 하고 있지만 그 국가교육위원회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또 수용하기에는 이 교육적 문제들이 워낙 이슈가 크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도 다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교육 전문가 특히 학교의 선생님으로 근무했고 또 대한민국 최대 교원단체를 이끌었던 그 네. 경험, 그건 합쳐서 대한민국의 교육의 장기 플랜을 좀 제시해 보는 전략,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의원으로서는요, 네. 한 명의 국회의원인 동시에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정당, 또 새로운 희망을 주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이 조직이 좀 더 쇄신되고 또 조직에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이 메워지고 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변화를 좀 주도하는 제
임무가 주어졌고 한 대표께서도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부산 진구갑의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은 또 국가 일도 중요하고 또 지역의 현안을 잘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부산 진구갑에도 많은 교통 문제, 주거 문제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현안들이 해결되는 그 결과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 전문가로서의 역할, 또 당의 조직 부총장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부산 진구갑의 국회의원으로서 이 세 가지를 잘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결국 의원님 말씀하시는 교육의 장기 플랜은 핵심이 수능입니까? 대입 수능인 시험입니까? 동시에 사교육비 해결, 수능 이런 부분들을 다 연결해서 네. 저출생이 교육 문제로 발생한다는 관점도 많습니다. 네. 이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보다 보면 그 핵심에는 수능이 있겠죠. 그러면 그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우리가 한 부분만 건드려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지만 누군가는 손을 대야 한다. 그럼 그게 제가 책임은 질 수 없다 할지라도 제가 거기에 한번 시도해보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늘 이렇게 누군가는 손을 대야 된다는 이야기는 이제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장기 플랜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닌데 네, 맞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4년 임기 동안 채워서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목표를 갖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파워 인터뷰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을 모시고 수능 관련 불법 행위를 막을 방안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관련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잘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